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고성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끝난 후 뒷말이 무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불발된 것, 또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독대를 재요청한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갈등도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차례로 만나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에서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네, 콩 어플 무료입니다. 네, KBS 1라디오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를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들어온 국제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현재 군사 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 사용 조건을 다루는 그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 변경 작업을 이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실무 주문을 내린 셈입니다. 네. 이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이 국가들을 모두 공격자로 여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 본토를 타격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지원국인 서방 국가들도 모두 공격자로 간주해서 핵무기를 공격 대응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핵 교리에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군요. 예.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군요.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브라질을 겨냥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과 브라질이 일부 유럽,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완전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합창하려 할 때 진짜 관심사가 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은 지난 5월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으로 6가지 공동인식 이런 걸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러시아군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회복이 빠져 있던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누군가는 진정한 평화 대신 동결된 휴전으로 이 정치 전기를 써서 노벨상을 받고 싶겠지만 푸틴이 돌려줄 수 있는 건 더 많은 고통과 재앙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좀 어렵사리 마련된 만찬이었는데 이 갈등이 잘 봉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불발 또 연이어서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것이다. 이러면서 좀 약간 뼈 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한 번 더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즉답을 그런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만 좀 불편한 심기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를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면 성사가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말하는 거면 당분간 독대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 측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 만찬 전 3자 차담회를 좀 거부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이죠. 예. 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 심사에 착수했군요. 예.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핵 발의할 때 이 대상자의 사퇴나 해임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보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왔고 전직 방송통신위원장들을 탄핵하자 연이어 꼼수 사퇴를 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거부권 제한법이요. 이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물론 이제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은 아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는 뭐 대통령 친척이나 인척, 뭐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같은 이제 법률안은 제2요구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땐 헌법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법제처 법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침해하는 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 또 삼권 분리 원칙을 고려하면 이건 개헌 사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개헌 사안이면 국회 3분의 2,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네. 자, 개헌 사안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법관의 이 재판권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이제 법률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 제2요구권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주장인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국회 입법권 3권 분립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하지 말고 두 국가로 가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야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한마디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제 구청장 재보선 지역인 부산 금정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영토며 또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두 국가론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이해식 그 당대표 비서실장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종석 전 의원의 메시지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 또 헌법 정신에 그건 위배되는 거고 당의 강령에도 맞지 않고 또 평화 통일을 추진해왔던 그간 정치적 행보와도 배치돼 당론과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죠. 관련 대책을 정부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 새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단축 근무라든지 반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4시간만 근무할 경우에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 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도록 하지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이 휴게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 좀 애매하게 좀 퇴근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일 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뽑힌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지자체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 어제 현장에서는 이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더군요. 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소개되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 한다 이런 건데요. 네. 지금 K 뷰티 열풍과 함께 성장한 마녀공장이라는 이제 뷰티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한 자율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 배분을 통해서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기업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사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또 이 LG전자 물론 여긴 대기업입니다만 임신 육아 전 과정을 지원하는데요. 임신 전에는 유급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6일 주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최대 3개월간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한금융그룹도 지난 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 부부에게 이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고 또 다음 달부터는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저출생에 대처하는 사회 각계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경지되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7월 출생아 수 오랜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 그러니까 7.9% 증가했습니다. 네. 6월 출생아 수가 좀 감소했는데 한 달 만에 바로 반등을 한 겁니다. 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고요.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출생아 수에 반영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볼 때마다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제 잔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얘도 제 잔디 관리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이 지출 자료가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이제 관리하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이 대관 수입으로 축구 경기나 콘서트 포함해서 82억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잔디 관리에 들인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잔디 관리,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되진 않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막대한 임대료 수입과 사업 수지를 고려하면은 이 잔디에 쓴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어쨌든 이 잔디 문제 때문에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장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한번 실사를 다녀왔는데 이 상태로는 이번 A매치 경기에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고 하하. 10월 15일 이라크전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에다가 홈 경기 장소를 변경하겠다. 변경된 장소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아직 이제 확정되진 않았어요. 네. 어쨌든 지금 미르 스타디움으로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이제 2018년에 용인에 이제 개장한 건데요. 네. 비교적 새로 지어졌고 또 자주 H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잔디 상태가 좀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미르 스타디움 저 가봤는데 아주 그 훌륭한 경기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 북부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9시 무렵이면 모두 그치겠고 차차 하늘이 개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20도 안팎으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29도, 부산 30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 차량들이 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노오지 분기점까지 밀리는데요. 노오지 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 지나는 데만 20분 걸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신천과 광명부터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터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구간 정체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에서 남이천 나들목까지 1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그 사이 일죽 졸음쉼터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많이 밀려서 지나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익산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최고위원입니다. 주철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네. 그 민주당 전남 도당 선대위 그리고 영광 군수 선대위가 출범했는데요. 그 네. 의원님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네, 현장 그렇습니다.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재명 당대표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민주당 장세일 영광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 개최했고 네. 또 정책협약식 개최를 하고 영광터미널 시장에서 민생 탐방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농민대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화요일은 이재명 대표가 곡성으로 이동을 해서 곡성 노인회 지역 농협 방문했고 또 우리 민주당 전남 도당과 장세일 영광우수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를 했습니다. 인구 5만하고 2만 6천 작은 농촌 지역인데 네. 대표 후보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또 함께 수많은 취재진도 오고 국민들 관심이 집중하다 보니까 선거 열기가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곡성 군수와 영광 군수 선거인데요. 네. 두 지역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우리 민주당 조상미 후보가 출마한 곡성 군수 선거는 뭐 저희 민주당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네. 상대 정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아하. 저희가 이제 그 곡성 군수 후보 경선 때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든 좋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더니 무소속 조상래 후보가 전격 입당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영광군수 선거가 좀 관심이 큰데 추석 연휴 전에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는 우리 당이 조국 당이 좀 뒤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아하. 하지만 이제 추석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뉴스앤TV라는 언론사에서 지난 23일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당 장세일 후보가 39.3%를 기록했고 네. 조국 당 후보는 32.7%를 기록해서 우리 당 장 후보가 6.6% 앞서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이뤄진 여론조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당 대표께서 가시기 전 선거라서 조사라서 아마 그 이후에는 더 차이가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영광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확실하게 지금 승기를 잡고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조금 네. 전에 의원님 이 상대 경쟁 당도라고 하는 말씀 언뜻 하셨는데 네. 지금 중앙 정국에서는 상대당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될 텐데 이번 호남의 두 지역 경우에 상대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그 조국당 창당 당시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형제당이다, 큰 집이다, 민주당과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번 재보선 되니까 지난 12일에 부산을 찾아서 우리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마치 두 번이나 낙선한 것처럼 사실은 좀 왜곡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우리 당 이를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지금 유감 표명도 없고요. 또 조국 대표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 사무총장이 또 우리 당을 호남의 국힘이라고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남의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했죠. 예, 네.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데 네. 우리 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까지 선언했던 분께서 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좀 유감이고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준 우리 호남 유권자들을 편애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해당 발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호남 지역민들께 사죄하고 사무총장은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조국혁신당 이 발언을 한 황현선 사무총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유로 이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 나온 건 아직 없죠.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좀 더 기다려 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좀 홀대한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 사과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호남에서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시고 또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자 또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부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좀 불미스러운 결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간 이번 재선거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네. 각오를 표명하셨고요. 네.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를 하셨죠.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호남에서 치열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역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단일화를 위한 모임이 예정됐다가 3시간 전에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에 말씀드린 조국 대표의 사실 왜곡 발언, 또 조국당 사무총장의 민주당 비하 발언이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조금 이제 결렬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최종적으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단일화가 되려면 일단 조국당이 민주당에 대한 진심, 단일화가 정말로 진심에 한 것이고 믿을만 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의 후보 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호남의 국힘망언을 한 사무총장 해임하는 등 진심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만약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가 이제 성사가 된다면 이제 상대가 국민의힘 후보일 텐데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어느 정도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 힘을 합치면은 네. 혼자 각자 싸우는 것보다는 더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뭐 18석 중에 한 석을 차지했을 뿐이라서 사실 네.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워낙 우리 윤 대통령의 실정이 크고 또 윤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데 이 부산 시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따끔한 이번에 질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철현 의원님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비록 기초단체 내 지역의 선거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어제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와의 대담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부각돼서 이게 좀 전선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선거 후폭풍만 키웠다. 이런 그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호남에서만 보게 되면은 뭐 저는 찻잔속의 미풍으로 봅니다. 네. 보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점에서 민주진영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절대절명의 저희가 과제 앞에서 두고 보면은 부산에서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가 되려면은 조국 당에서 진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심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과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이게 잘못된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선행됐으면 그래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상당히 그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거가 영광 군수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뭐 그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거부를 뭐 후보를 하지 공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상 이제 우리 당도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지난 7월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선거인데 정말로 이게 아주 좀 결과가 아주 안 좋으면 큰 부담이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얘기는 이쯤 줄여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 언급한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개요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찾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너텍 시스템즈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뉴스앤TV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동안 영광 지역 809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아까 그 나온 수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당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금투세 관련 입장 있잖아요. 그 당에서 그 팀으로 나눠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리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 기다리고 있어도 됩니까?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의총 본회의 전에 30분간 열리는 의총인데 네.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하. 그런 중요한 문제를 30분간 짧은 시간 내에 당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당연히 이제 금투세 필요는 한데 당장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또 좀 연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의견들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성호 의원은 아예 이거 그냥 그 폐지하자.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하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금투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최근 상황에서 금투세 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켜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또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금투세 관련으로 사실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결정을 아직은 못 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근데 이제 저도 전문 지식은 없고 겉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이 금투세가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게 도입된 법안이거든요. 네. 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힘당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가 됐다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정부 여당 측에서 충분히 사전에 우리 야당과 상의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방침을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를 하려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기왕에 있는 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제정된 법인데 3년 전에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2년 미루는 것이니까 네. 또 미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하여튼간에 주식시장 선진화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런 여건 조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검찰에서 25년 근무를 했고 또 그제 변호사하고 시장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사이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하여튼간에 정상적으로 정의관념을 잃어버리고 또 균형, 절제감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지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검찰 식구들, 검사들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 검찰의 근본적인 수사기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고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역사상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의 하여튼간에 선봉대,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좀 말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검찰 개혁 이른바 3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처를 신설하는 법, 이런 것들인데 그 언제 처리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가급적인 저희들이 속도를 낼 텐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검투세라든지 더 당면한 또 과제들이 있고 당장은 이제 국감 또 국면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충분한 좀 논의를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낸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면서도 그 남아도는 검사와 수사 인력들을 저희들이 재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했고요. 또 이런 그 집중된 권력들을 다 경찰에 맡겨서 경찰이 스스로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생에도 여러 가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검찰 개혁에 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완성해 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뚫고 끝까지 하여튼간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 21대 국회에서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했던 게 이른바 검수완박법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는. 완박은 못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해서 네. 별도의 뭐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들은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보다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걸 많이 손해 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또 검찰청의 기능을 대폭 줄이면 수사 인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검찰 수사관도 줄이고 검사도 줄여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권한하고 일만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특정 정치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서 2년 3년 동안 그냥 드립다 파서 이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종합적인 처방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또 사건 관련 우리 국민들은 그 국민들대로 이게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그러게 말입니다. 예, 고통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다음 달 2일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얼마 전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사 검사를 계속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검사도 공직자고 또 헌법상 법률상 또 탄핵 대상이 되니까 필요한 현재 탄핵이 돼야 되는데 원래 탄핵까지 가기에 앞서서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에 의해서 그런 검사들이 걸러지고 징계도 받고 문책당하고 또 필요하면 기소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적으로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까지 나서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검사라면은 제가 보기 현직에 두면 안 됩니다. 대기 발령하든지 징계하든지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공수처가 입법이 있다고 해도 기소한 검사를 윤석열 정권은 승진까지 시켰어요. 검사장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작태를 지금 문 정권이 벌이고 있어서 검찰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고 정말 문제 있는 검사들이 일선에서 오늘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우리 국회하다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사명감에 지금 검사 저희들이 거석을 하게 된 것, 탄핵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충분한 조사 없이 언론 보도만 보고 이제 탄핵 소추를 했더니 헌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 탄핵 사실이 그래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혐의 사실을 특정을 하고 증거를 갖춰서 필요하면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지역구는 전라남도 여수시 갑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 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교육 캠페인 팀 팀장 김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카페 개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치킨집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 45만 톤 중에 35만 톤이 폐기물로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13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 연간 처리 비용은 276억이 든다고 하네요. 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비료, 축사, 깔개 또는 펠릿, 바이오 연료 등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행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카페에서 버려지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퇴비로 거의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식물에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비화를 거쳐야 식물에 이롭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거의 1년간 수거를 해왔는데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면서 느낀 점은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저도 수거하면서 되게 무게를 많이 느껴서 힘들게 많이 수거를 했는데 이제 9월 28일 토요일에 망원 한강공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직접 시민들이 수거해보는 캠페인을 개최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같이 행사도 즐기고 그런 기후행동을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은데요.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 북부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9시 무렵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20도 안팎으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제주 29도, 부산 30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경북 지역은 내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 습도는 8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뭐 아무래도 24일에 있었던 만찬 회동 관련된 얘기들이 제일 논란이 많은데 네.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일단 그 만찬이 8월 말에 예정됐었던 게 당시에 그 의정 갈등과 관련한 약간의 이견으로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든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추석 끝난 다음에 바로 잡은 것까진 좋았는데 이 만찬 이전에 나온 독대 요청 논란으로 만찬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독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이후에 나온 또 독대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것들이 부각되면서 당정 간의 갈등이 세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줬다는 점에서는 이 제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다른 언론에서도 이러려면 만찬을 왜 했느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성과가 이렇게 큰 만찬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독대 재요청 예. 이게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 전에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했었던 것이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게 뭐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지금 지도부 측에서 언론에 유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나 우리 지도부 측에서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거든요. 보도 경위는 제가 뭐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고 대통령실도 결국에는 정무적으로 정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당장 오늘 내일 독대가 성사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독대가 성사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꼭 단둘이 만나서 이걸 이제 독대니까 단둘이 만나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 의정 갈등과 관련한 얘기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른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손모 씨가 전주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이에서도 그런 걱정을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사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두 가지군요. 이제 여야 의정과 관련된 네. 한동훈 대표의 생각,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네. 좀 진솔하게 대통령한테 직접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네. 뜻이군요. 사실 이게 그동안 뭐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뭐 보고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전달됐을 수는 있죠. 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고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조금 열어보고 2026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뭐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만나서 한번 정말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차별화를 위해서 이거 독대를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남은 2년 7개월 정말 국정 동력을 다시 살려보고 지금 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한동훈 대표의 차기 지도자 지지율 세 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그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이제 만찬에 참석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나 예. 또 저희가 어제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만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일테면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나 독대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독대 요청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윤상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할 때 바로바로 그 응답을 해 주신다. 한동훈 대표가 꼭 언론을 통해서 뭘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지 않냐.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구나. 예.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 사적 채널이 지금 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어쩌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더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당정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고 이게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이게 왜 언론에 먼저 나왔느냐라고 해서 독대가 성사되지 않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여야 의정 협의회 문제는 추석 연휴 내내 그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인사들을 만나고 좀 그렇게 한 사안인데. 네. 그 협의회 출발, 그러니까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회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갈등의 주체는 정부와 의사 단체, 의료 단체잖아요. 네. 여와 야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중매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여당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간극을 쉽게 좁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뭐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건데 아마 그 이번 만찬에서도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좀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독대를 통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의료단체도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조금 뭐 경직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에 굉장히 좀 난관이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걸 지금 뭐 언제 출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야당도 굉장히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수수방관하고 이거 뭐 정부와 의료단체 간의 갈등이니까 저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들여다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야당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갈등 해소에 노력을 해야겠죠.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여야 의정이 어려우면 정부 빼고 여야의라도 먼저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거야말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 협의체를 단독으로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 두고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짚어보죠. 예. 그러니까 2025년도 입시가 이미 수시 마감이 다 끝나서 실제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생각은 2025년도 입시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2025년도는 어쩔 수 없다. 2026년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하자는 뜻입니까?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어떤 해석을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2025년 증원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처음부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하고 유예할 있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25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단체들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측면이 근데 강한 지금 것 뭐 아닌가. 의료계 전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계는 2025년도 정원 동결 네. 원점 재검토를 일종의 선행 조건처럼 그렇게 주장한 지가 지금 몇 달째죠. 네. 그래서 뭐 이 지금 여야 의장 협치에도 출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제 제한 없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의 그런 주장까지도 의제로 올려놓고 토론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영역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어렵고 의제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동훈 대표는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전국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는데요. 네. 이제 그런 중에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이제 11월부터 이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전망들 아닙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그 탄핵 빌드업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 네, 이거 뭐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변인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우리 유권자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이전에 조기 대선을 가려고 하는 게 야권의 심산 아니냐. 그럼 그것을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를 단호하게 맞서서 막아내는 게 우리 정부 여당과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사법적 사안이죠. 탄핵과 관련한 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민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게 최고의 방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11월 15일에 선거법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고 위증교사와 관련한 것도 11월 중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던 것과 1심 판결에서 실제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심까지 가서도 이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도 아마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네. 10월 16일. 물론 뭐 기초단체장 4군데 그리고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좀 소극적이다 이 선거에 뭐 우선 뭐 후보도 안 내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후보를 내는 지역에서 어떻게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장 뭐 조만간 한동훈 대표가 해당 지역을 찾아가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개 지역이 호남에 있고요. 한 곳은 부산이고 한 곳은 강화예요. 호남에서는 절대적인 우리 당세가 약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정과 강화는 저희가 좋은 후보를 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또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충실히 할 겁니다. 예. 이제 쭉 설명하셨는데 이제 호남의 영광 선거가 영광 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굉장한 그 근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네네.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를 보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만약에 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패배로 귀결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금정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금정구청장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사실 그 영광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호남 민심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과거 그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냈을 때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와 지금 지역 하나하나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그동안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두 당이. 근데 파열음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에는 뭐 2026년 지방선거 어쩌면 더 나아가서 2027년 그 대권을 가는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끝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기소 의견 8, 불기소 의견 7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뭐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뭐 하여튼 고심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있었고 이게 법리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것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부정청탁금지법에. 또 8대 7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유죄 확률이 5%만 되더라도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맡겨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개진됐고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개진되는 과정에서 동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 같고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민이 깊겠지만 그걸 제가 검찰이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 때의 공천 그리고 2024년 4월 총선에서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행안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 의혹의 당사자들을 지금 증인 채택을 한 상태고 그렇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그 당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의혹 수준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야당이나 윤석열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의 정쟁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이 문제 뭐 아주 끌려갈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수긍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고 그런 보도들이 나올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처음에 나왔었던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필요하면 입장을 내야 되겠지만 이건 공천이니까 기본적으로 공천 주체는 당이잖아요. 2022년에 공천 주체도 당이고 당시에 공관위도 있었고 2024년 총선도
당이고 공관위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된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게 방관자처럼 뒤에서 구경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공천 관련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천 관리를 했던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공천 관리를 했던 공천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런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천 개입의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이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지금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의 미묘한 당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먼저 입장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당도 보조를 맞추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이제 슬슬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건가요?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보 진영의 그 후보 단일화도 성사가 됐습니까? 되긴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후보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절반의 단일화?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오전에는 보수 진영 교육감이 단일화가 됐고요. 후보가. 그리고 오후에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일단 지금 배경부터 짚어보면 제가 방금 이제 뭐 완전한 단일화 또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절반의 단일화 이런 표현들을 써주셨는데 지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를 할 때는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눠지고 이걸 추진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단체에 안 끼어오면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 단체에 안 낄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독자 출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단일화, 뭐 절반의 단일화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제 일단은 단일화 작업들이 좀 양쪽 모두 이뤄졌던 이유는 시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큰 시점이잖아요. 후보 등록 전이요. 그래서 시간의 압박 때문에 양쪽 모두 일단은 단일화 이런 움직임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보수 교육감 단일화된 후보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고 인천대 명지대 교수도 지냈고요. 또 국회에 있을 때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교육위원회의 이제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요 공약이 학생의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요걸 내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보수 진영은 조전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네. 예. 자, 근데 이게 경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좀 논란이 좀 있었고 그 안 한다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3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네. 조 후보까지 포함해가지고 3명이었고 경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돌렸거든요. 근데 어제 오전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명의 후보가 반발한 겁니다. 이게 좀 편파적인 여론조사였다.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했었던 거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류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이제 그 추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는 이 나머지 2명의 후보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중도 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역사적 소명이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수 진영의 그 교육감 선거의 역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보수 진영은 2014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해가지고 낸 적이 없어요. 단일화를 성공을 못했던 거죠. 그럼 이게 보수, 그다음에 진보 이런 식으로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가 여럿이 나오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다 패했던 거고요. 네. 2014년에도 문용린 후보를 단일화해가지고 냈는데 그때 꼭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하거든요. 고승덕 후보는 이름이 꽤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때도 조희연 후보가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10년 동안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가 단일화를 못해서 교육감 선거 못 이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뭉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하지만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도 포함이 안 된 후보 2명이 있거든요.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 교수, 또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다만 이 두 후보는 좀 군소 후보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은 대략 됐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보 진영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가 됐습니다. 정 후보랑 경쟁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다 승복을 했고요. 특히 광노현 전 교육감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경선 과정에 다 참여를 해서 승복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또 민주화 운동기념사협회 연구소장 이런 것들을 지냈고요. 주요 정책이 기본학력 보장이랑 교육 격차 해소거든요. 네. 즉 이걸 보면은 이제 왜 진보 교육감, 그다음 왜 보수 교육감 이렇게 완전히 다른지 정책상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조 후보하고는 그 정책 방향에서 완전히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아까 조 후보는 학력 신장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 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보수 진영은 뭐 이제 얼추 단일화 됐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진보 진영은 완전한 단일화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독자 출마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네. 명이나 됩니까? 4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 허허. 그리고 이 4명의 후보가 군소 후보라고 분류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름들이 꽤 알려진 인물들인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또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 방현석 중앙대 교수, 김재용 전 서울 디지털대 총장. 그러니까 이제 이름들이 꽤 알려진 후보들이 4명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후보 단일화 했지만 사실상은 5명의 후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하. 진보 진영은 아직 단일화가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처음부터 좀 후보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근식 교수가 단일화되는 과정에서도 후보 7명이 경선해가지고 네.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5명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런 교육감 선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앞서 3차례는 다 단일화해가지고 진보 진영이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수 쪽에서 단일화가 됐고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안 돼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까 가장 좋은 시점이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이라서 그 전에 하면 뭐 베스트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일화는 그 이후에도 이뤄지긴 합니다. 다른 선거들 봐도 그렇잖아요. 등록하고 나서도 뭐 후보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투표용지 인쇄 시작하는 게 다음 달 7일인데 그 전까지 하면은 또 그래요. 좋을 수 있고요. 네,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목요일 경제를 향해 진격해 나갑니다. 진격의 경제.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 들어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추석 이후에 다소 좀 주춤해지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네. 뭐 그동안 정부의 여러 정책도 나왔고요, 네. 금융권의 정책도 나왔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는 88 공급 대책도 나왔고 821 이제 가계대출 관련 수요 억제 대책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수요 정책이랑 공급 정책인데 둘 다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시차가 좀 있지만 수요는 즉발 효과가 있는 편인데 8일 수요 위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한 것이 8월 말부터 9월 초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8월 초순만 하더라도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실거래 지표는 주간 동향은 0.3% 주간 오를 정도로 굉장한 강세였는데 현재는 0.1%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속도를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10월 정도 됐을 때는 소수점 첫째짜리 퍼센티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7월 달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거의 9천 건에 육박했다가 8월은 아직 마감이 안 끝났지만 6천 건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30% 감소하고, 그리고 9월은 또 여기서 다시 30% 정도 감소할 걸로 생각해서 한 4천 건대로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8월 달에 두 개의 주요 정책이 있었다. 하나는 네. 공급 사이드에서, 하나는 수요 사이드에서. 네. 공급은 아파트 물량이나 주택 물량을 더 늘려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수요 사이드에서는 대출을 줄여서 네. 과수요를 막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두 가지 정책이 발표가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실은 20년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정책에서, 공급은 원래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인도까지 리드 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건설하면 아파트는 3년 이상 걸리고 빌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요. 공급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즉시 효과가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수요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결국 수요는 돈을 다루는 정책이고, 돈은 개인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경상소득이라든가 근로나 사업 같은 그런 소득이거나 아니면은 대출이거나 혹은 뭐 종전 자산이 있다면 처분 소득이 세 가지가 주된 소득원이거든요. 그런데 대출 정책이 본인의 경상소득에 기반해서 돌아가는데, 대출을 좀 깐깐하게 해버리면은 소득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출을 못 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수요 위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인위적인 수요 위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반대로 그 수요 정책 내기 바로 직전에 너무나 완화적인 대출 환경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대출이 인위적인 수요 진작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보는 거는 8월에 가계대출이 너무나 큰 폭으로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월간 10조 원 육박하게 늘었고 주담대하면 9조 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강도는 코로나 때 월 총액으로는 그때랑 비슷한데, 그 당시에도 주담대 4조, 전세 3조에서 7조였는데 지금은 주담대랑 전세 합치면 9조니까 그때보다 더 세게 빌렸다. 그래서 이게 좀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일반 대출 상품 금리 올리라는 그런 좀 압력, 그리고 DSR 적용받지 않는 대출들에 대해서 다시 다 재점검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거의 곧바로 시장에 작동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수요 위축세가 급격히 나타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 소강, 그다음에 대출 감소세,
상승률 둔화세 이런 것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나올 것 같고 9월 초에 감독원장 주재의 가계대출 회의를 저도 참석했었는데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10월이든 11월이든 하느니 금통위 할 때 부담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조를 맞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마도 10월 데이터가 확인되는 11월 금통위 때 한국에서도 금리 결정 좀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가계대출이 좀 둔화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 시장은 뭐 올해 4분기는 쉬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뭐 경제가 다 연동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준에서 0.5% 금리 인하 비컷을 단행했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네. 자칫 잘못 낮췄다가 다시 부동산 이 폭등 상황이 올지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부동산 사이드에서는 네. 어쨌든 좀 냉각시켜야 된다. 예, 이제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책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좀 냉각이 되면 아파트 매물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내놓는 지금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월 경까지는 8만 건이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매물대가 8만 3천 건 정도 됐었는데 7월에 강세장이 오면서 그 매물들이 많이 걷어들여졌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싫으면 내놨다가 매수자가 붙으면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아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7만 건대로 내려갔었다가 지금 9월 들어서는 다시 8만 4천, 5천 이렇게 매물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매물대가 늘어난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약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부동산 시장을 서울 부동산 시장의 60%의 거래는 전부 갈아타는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팔고 이제 새 집으로 가겠다는 그런 니즈가 많았었는데 근데 7월에는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제 종전 주택을 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잠깐 도망쳤다가 이제 8월, 9월부터 다시 조금 시장이 잠잠해지니까 이제 다시 갈아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면서 매물대가 다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양상이 좀 냉각되고 안정화되고 이건 뭐 어쨌든 정부가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건 이제 이런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이러다가 경착륙 당하는 실제 이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7월, 8월에 매매 거래를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굉장히 빡빡해지면서 네. 대출과 관련해서 곤란함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9월에 있었던 감독기관, 그다음에 소비자, 대출기관의 그 회의에서도 소비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일제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너무나 완화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때부터 미리미리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방만하게 냅두다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니까 또 경착륙처럼 급회전을 해가지고 정책을 선회해 버렸기 때문에 또 피해를 입는 소비자분들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년부터 사실 작년이랑 올해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22년 하반기 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가 내리고 매매가 하락하고 시장이 경색이 되었을 때 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풀어주고 그다음에 시중은행들 대출도 많이 열어주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작년 2분기, 3분기 살아났고 그게 너무 과열이다 보니까 9월 달에 또 금융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멈춥시다 하면서 대출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4분기에 하락 장세가 왔거든요. 아하. 올해도 유사하게 1분기는 잠잠했고 2, 3분기에 뒤로 갈수록 과열이었는데 8월 말 되니까 이런 회의를 한번 하고 그래서 9월부터 바로 냉각기가 찾아오는 걸 보면은 작년 말처럼 그냥 안정기 정도가 아니라 또 경착륙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그런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장에서 언제부턴가는 정부의 정책 금융과 그리고 가계대출 관련한 대책에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으로 좀 그래요.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 운전할 때도 핸들을 좌건 우건 확확 꺾으면은 불안해지잖아요. 네. 사고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요즘 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대책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예고를 통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막
뜨거워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긴급 대책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안정화 시켰는데 이게 그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의 또 특징이 아까 거래 패턴은 갈아타기였는데요. 네. 지역적으로는 서울만 강세장이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연식으로는 준신축 이상만 좀 특별히 선호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만 분석한다면은 학군지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군지 강세는 뭐 의대 증원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거는 좀 저출산이 사람들의 선호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강세장이면은 지방 광역시까지도 온기가 퍼졌는데 올해는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만 오른다거나 그리고 학군지 강세인 거는 비학군지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우려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2020년부터 급격히 16년부터 빠졌지만 20년부터 20만 명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를 가고 있는 1학년 입학생들이 과거에는 44만 명대였는데 사실 반토막 난다는 걸 의미하니까 한 3, 4년 후면은 초등 1학년 없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의 소위 동문이 없어진다는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 가지고 학군지로 많이 옮기는 시도가 연초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준신축 이상 강세가 나타난 것도 재건축이 과거에는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보유하는 대상이었는데 2030년대 이후에 일반 분양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장성이 좀 꺾인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저출산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 뜨거운 데는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데는 더 차가워지고 이른바 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도 되고 서울 안에서도 네. 학군별로 또 양극화도 되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좀 세분화된다고 할까 시장이 네. 이제 그리고 분절화되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그럼 차갑습니까? 지수 레벨에서는 광역시조차도 올해는 내내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모두 다 약세 혹은 하락세였습니다. 네. 지방 안에서도 학군지 선호가 있기 때문에 학군지의 그 신축 아파트들은 선호세가 있으니까 일부 회복을 했지만은 그걸로 전체 지수 끌어올리기엔 너무 약했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서울은 지수 전체가 상승을 해버렸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지만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나머지 아파트가 회복을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최상욱 대표가 쭉 분석해 주신 부동산 동향을 이제 전제로 실수요자한테 권하신다면 어디를 좀 주목하라고 하시겠어요? 지금은 개인들이 뭐 제가 따로 말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출산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준신축과 학군지를 향해서 자기의 소득 레벨 하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으시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 현상 기저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은 그런 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오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관계자들한테 사람들이 서울로만 쏠림이 너무 과열되는 것이 국가 전체로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대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실수요자와는 약간 다른 약간 여윳돈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좀 부동산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뭘 권하시겠어요? 서울 부동산은 글로벌 자산 시장이랑 이미 동조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 주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시장하고 거의 동행성이 너무나 높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라면은 뭐 어느 자산이든 사실 상관없지만은 그 중에 유동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미국 해외 증시가 유동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 증시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전문하시면서 국내 부동산은 서울의 경우에도 1년에 5만 건 정도 거래가 되는데 서울 전체의 주택이 200만 원, 아파트만 200만 원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유동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시각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서 출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구리에서 원룸 분기점 사이 양방향에서 속도 더디고요. 도심 방향은 하월곡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 홍지문 터널 안 정체인데 20분 전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처리는 완료됐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은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 지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립니다. 또 신월 여의지하도로에 정체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자유로까지 20km 이상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반대 서울 쪽은 조남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문학과 신천부터 막히고 인천 쪽도 서창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문화 이슈입니다. 예,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예,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도 주 40시간 이게 일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이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이게 좀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이돌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이제 다르다라는 것, 그걸 좀 줄여보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중문화에 관련된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영역 제공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같은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법 의도는 청소년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그러니까 6시간 더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이제 줄이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서 6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주일에 35시간, 그리고 5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워낙 하는 일이 성격이 달라서 과연 이게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동안 아이돌을 과연 근로자,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노동자성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청소년 아이돌,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지금 이거 적용을 좀 따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15세 미만의 경우 일괄적으로 용역 제공 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돌 같은 경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12세, 14세는 주 30시간, 9살에서 11살은 주 25시간, 6살에서 8살은 주 20시간, 2살에서 5살은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 그래서 2세 미만이 모르는 걸 얘기했을 때는 주로 아기 역할로 나오는, 영아 역할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이돌 스타들이죠. 나이가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사실 24년 전에 보아 같은 경우 아시아의 별로 불렸는데요. 13살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춘아 씨는 데뷔 나이가 6살인가 9살인가 그렇기도 하죠. 그렇게 갈수록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아이돌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베이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데뷔 연령이 16.8세였습니다. 막내가 14살이었고요. 또 유니스의 평균 연령도 15.8세, 막내는 13살, 2011년생이었습니다.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17.6세로 전원 미성년자. 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로 뉴진스도 중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데뷔한 아이돌 그룹, 아이돌 스타들의 평균 연령이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돌들이 데뷔하려면 그 이전에 몇 년씩의 연습생 기간을 거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년이고요. 거의 10년 이상 연습생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울픈데요. 16살이 되면 이제 고령이다. 그래서 데뷔를 못한 고등학생들은 회사에서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 9세 미만의 연습생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갈수록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느냐? 일단 지금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활동들인데요. 바로 데뷔하자마자 해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아무래도 유리한 것이 이제 어릴수록 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수록 선호한다라는 그런 이제 슬픈 현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중 학생을 연습생으로 뽑게 되면 이제 학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선발된 이 미성년자 아이돌 보호 대책이 사실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노동 근로가 가능한 나이는 만 13세부터인데요. 특히 만 13세에서 14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이돌은 예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연령대가 사실상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되겠는데 부모만 동의를 하게 되면은 뭐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용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순 방송 출연, 공연 시간 이거를 용역으로 볼지, 그러면 트레이닝 시간도 용역으로 볼지, 그러니까 연습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기획사 마음이에요. 기획사 마음으로 이걸 근로다, 노동이다. 이제 포함시키면 노동 시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연습생 같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게 되면 노동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면권, 휴식권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두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른데, 이걸 기존 법률 안을 가지고 어떻게든 적용하려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를테면 아이돌 관련된 무슨 특별 무슨 법을 따로 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입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입법 이제 틀 안에서 할 것이냐, 새로운 말씀하신 틀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성 문제, 특히나 이제 일단 성인인 그런 가수나 배우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명확하지만 이 아이돌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 문제가 있어서 좀 특수하다. 그래서 특수한 어떤 상황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브와 어도 또 뉴진스 그룹, 이거 여전히 좀 갈등 관계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절충안을 어도어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 이사로 계속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 이사회 인나에서 이제 민 전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심은 이제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고 어도어 측에서 민희진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내 이사 임기는 11월에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2달짜리 좀 불안정한 직위를 하라는 거냐. 사실상 PD직위로 그냥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시만 듣는 그런 PD로 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프로듀싱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도어 측에서는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뭐 말장난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일단 최종 목표는 사내 이사가 아니고 사내 이사 직위를 통해 가지고 대표 이사로 다시 복귀하는 건데, 어도 측에서는 대표 이사 복귀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라면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 이사로 재선임될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절충안이라는 제시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한 언론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또 밝혀졌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민희진 씨 측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어떤 거예요? 팩트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한 언론사 기자가 이 최근에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을 비롯해서 일본 활동과 이제 성적, 그러니까 앨범 판매고 등에 대해서 전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하이브 측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102만 장이 판매가 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적은,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5만 장가량 판매됐고 90만 장 이상이 국내 판매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판매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 기자 입장은 뭐냐면, 아니 같은 회사 소속인 그 걸그룹이 성과를 좀 많이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경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 수천만 장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가지고 정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기사라면 어쨌든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쪽이 팩트인지 하여튼 그건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뉴진스 멤버입니까? 민지, 한이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사실 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뉴진스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였습니다. 왜냐하면 25일에 이런 이제 민희진 대표의 전 대표의 거취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이브가 이제 입장을 표명하에 따라 행동하는가. 예를 들면 저도 전화를 계속 받는데 과연 뉴진스가 이제 어도에서 이탈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멤버들은 좀 약간 모호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한테 우리 팬들은 정말 강하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곁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말을 안 해주면은 팬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잖아.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의사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잘한 것으로 이렇게 팬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입장이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 팬클럽이 하이브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